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오라클 자금난. 오늘 오라클이 뉴욕 증시 방향을 완전히 결정을 지었습니다. 쇼크였죠. 일단 오라클 자체의 주가 5% 넘게 빠졌고요. 이 여파로 나스닥이 1%, 1.8% 하락했습니다. 지금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이 메인 투자자죠. 블루아울 캐피털이 투자 협상에서 발을 뺐다.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큰 파장으로 이어졌는데 궁금한 부분이 하여튼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오라클이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투자 부분이 데이터 센터용인데 오픈 AI가 사용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픈 AI가 현재 AI의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사님? 예, 오라클 주가가 아주 장중에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에 또 한 번 이 AI 거품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즈죠.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오라클이 100만 달러 규모, 100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픈 AI가 만드는 각종 인공지능을 여기서 학습시키고 또 연마하는 그런 기구로 하나의 오픈 AI 동맹군의 기술적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자금줄이었던 그동안에 계속해서 파트너로 활동해왔던 블루 아울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 대해서 오라클은 블루 아울이라는 캐피탈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데 하고 우리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그러니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기들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의 순환 일정에 따라서 블루 아울이 이번에 안 나오는 것이지 무슨 오라클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들다가 뒤늦게 인공지능 쪽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 아울이 그동안에도 재무적 파트너로 들어와서 블루 아울이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소유권을 블루 아울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에 임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빠지겠다. 이러니까 그동안 우려했던 인공지능의 과잉 투자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오라클은 지난번 실적 발표에도 쇼크를 줬는데 우선 지금 뉴욕 증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라클의 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780억 달러가 1,050억 달러로 1년 사이에 34.6% 증가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라클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AI 사업판을 늘어났는데 임대 비용이 1,000억 달러에서 2,480억 달러로 3개월 한 분기 사이에 248%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비용을 늘릴 것이고 그 비용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에 관해서 거품론 핵심은 바로 프랑켄슈타인 금융이라고 여러 번 소개해 올렸습니다마는 인공지능 자체가 전망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장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한다. 이 프랑켄슈타인이 사실상 그 사람 시체에서 여기저기 뜯어와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소설에서 온 속어인데요. 그만큼 짜집기로 돈을 간신히 끌어온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도
이 스타게이트 AI 이게 바로 오픈 AI가 주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JP 모간 등 30개 은행이 참여하는데 그 자금 조달 방식이 뭐 전통적인 은행에서 빌린다든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모두 종합을 했다. 뭐 메타도 지금 그런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도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프랑켄슈타인 금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막이 이번에 오라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그런 면에서 시장이 발작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오픈 AI에 대해서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부채 기반의 공격적 투자. 사업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부채 좀 끌어다가 계속 공격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부채가 한도에 찼다. 특히 블루아울이 이번에 돈을 대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오라클 부채가 과다하다라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또 AI 인프라를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데 비해서 마진은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예. 결국은 이제 5월가에서는 오라클이 비용 및 부채 통제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잠복해왔던 이 AI 거품론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폭발이 되는. 자, 브로드캄 주가도 밤사이에 장중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오늘의 쇼크는 오라클 쇼크라기보다도 오라클 앤드 브로드캄 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브로드캄은 왜 떨어졌느냐? 뭐 일각에서는 실적이 좋다 이러는데 지금요 나타나고 있는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AI 거품론을 판단하는 데서는 여기서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떠냐? 이 재무 상태로 앞으로 버틸 수가 있느냐? 앞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미래 실적 가이던스에서 돈을 많이 벌여야 되는데 이 브로드캄의 CEO가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벌린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 매출치도 공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브로드캄이라는 회사는 이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게 주 회사인데 그쪽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데 인공지능 쪽에서는 돈이 잘 안 된다. 이 발언 한마디가 완전히 찬물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오라클이 안 되니까 오라클이 안 된다기보다도 지금 블루아울이 투자를 철회했다라는 얘기 이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한마디에서 가뜩이나 약해져 있는 생태계에서 또 한 번 오라클도 터졌지만 브로드캄도 이거 돈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계속 투자한 것에 언제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둘러싸고는 이 굉장히 거품이냐 아니냐 논쟁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요. 인공지능이 희망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논쟁이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분명히 희망이 있고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주도 인공지능에서 뒤지는 자는 결국은 마침 산업혁명에서 뒤지듯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말하는 AI 거품론은 인공지능이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인공지능의 그 자금 회수가 언제 되느냐 그 자금 회수 속도와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 비용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을 이 데스밸리를 잘 넘어가면 회사도 살고 인공지능도 살아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이자는 폭증하는데 수익이 빨리 안 나오면 그 과정에서 데스밸리에 빠져서 일부 기업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인공지능 어떤 그 시차의 부조화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우려인데 앞으로도 각종 인공지능 기업들이 실적을 나올 때 이런 대목을 기존의 실적, 돈 많이 벌었다. 도 중요하지만 그 캐점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회사의 방안이 있는가
이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산업 특성상 어쨌든 인프라를 조기에 먼저 확보를 해야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산업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B2에 나서는 모습인데 앞서 지금 짚어주신 그 프랑켄슈타인 투자를 받아서 하는 기업들 모두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좀 더 암울하게 본다면.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프랑켄슈타인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시체를 뜯어와서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프랑켄슈타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산업 생태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GPU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고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 투자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 제품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물론 그것도 어느 순간에 그 물건을 사가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갑자기 덜 사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서로가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전쟁 상황. 그러니까 1단계 캐즘의 우려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회사마다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마이크론 실적. 상당히 중요한 실적 발표였는데 일단 앞서 오라클 쇼크에서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는데 장 마감 뒤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특히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이 기대감을 좀 갖게는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바로 원료를 만드는 회사와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와의 극명한 차이가 또 한 번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과 브로드콤 또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지금 돈을 버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인 거죠.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뒷 배경에 숨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회사도 아니고 뭐 직접적인 수혜회사도 아닌 것이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문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납품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게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 만드는데 올인을 하다 보니까 HBM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쪽에서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앞서가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메모리 만들 역량을 가지고 HBM 쪽으로 전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레가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리 쪽에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열풍은 메모리 열풍입니다. 여기 한 서너 달 전부터 이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만드는 마이크론은 실적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 해서 인공지능이 잘 된다. 이것은 이거하고는 좀 시차가 있고 좀 다른 문제다는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 하나의 틀에 얽혀 있지만은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의 캐즘이나 그 거품론에 나오는 것은 그 마이크론으로부터 또는 엔비디아로부터 반도체들에다가 교육시키고 그것을 팔아야 되는 회사가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오니까 빚을 많이 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충격이거든요. 이게 1차 충격이라고 그러면 예. 이 회사들이 정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GPU를 안 사가거나 가격을 후리칠 것이고 또 엔비디아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까지 2단, 3단 시간차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인공지능 주도 회사들이 지금 태점에 휘달려서 자금난은 겪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한다. 계속 투자를 하면 반도체 회사들은 현 상태로서는 뭐 크게 충격을 받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문제는 이 마이크론 회사들도 이제 미래의 실적, 앞으로의 실적, 특히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 그것을 지금 마이크론이 뭐 실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대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반도체의 풍향계지 인공지능의 풍향계는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연금 환율 방어. 자, 어제 달러 환율 1,480원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일단 안심할 수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발언의 뜻은 좀 뒤에 박사님과 짚어보고요. 일단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을 되돌리기엔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붕괴되는 환율이 일단 멈칫했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나서지 않았으면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밤사이에 환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요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한번 말씀을 특집으로 올렸으면 싶은데요. 네. 외환 스와프나 환해치, 또 국내외 투자 비율 조정, 외화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워낙 큰 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했을 경우에 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을 일정 방향성으로 특히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올리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저 방법, 외환 스와프나 환해치가 국민연금에도 엄청난 손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메커니즘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국민연금을 동원하기로 한 거 뭐 고육주책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지금부터 환율 관리에 실패하면 국민연금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알코올 중독자. 어제 저희가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알코올 중독자 같다. 꼭 이제 정책을 펼칠 때도 그렇고 논의할 때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본인은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곡됐다고. 하지만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국의 잡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잡지마다 레퓨테이션,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수지 와일즈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이 베니티 페어는 1등급 최선두권 잡지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있습니다. 베니티 페어라는 말이 허영의 시장 이런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잡지인데 자매지가 보그라는 게 있어요. 이 패션 잡지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이 잡지를 만드는 콘테 나스타에서 만드는 곳인데 네. 헐리우드 파티도 이 회사가 주관합니다. 근데 베니티 페어는 사람에 대한 인물 조사, 그냥 인터뷰만 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이면의 소개를 쭉 실는데 특히 이 회사가 한 번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10몇 번, 20몇 번 만나서 쭉 흐름을 잡는데 여기서 사실 그 와일스가 트럼프를 향해서 알코올 중독자다. 술 안 먹어도 중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와일즈 아버지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 그래서 많이 맞고 컸습니다. 네. 이 수지 와일즈 아버지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한테 맞고 컸기 때문에 트럼프도 잘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지 와일드는 편집이 됐다 이러지만 그러면 당장 백악관 스타일로 소송을 내겠죠. 여러 가지 얘기에 중독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분명하고 트럼프도 이걸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트럼프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에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반기를 대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오라클 자금난, 마이크론 실적, 국민연금 환율 방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